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된 국제회의에서 사우디 대변인이 한국은 사우디의 석유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예상치 못한 막대한 천연자원으로 인해 중국은 닥쳤던 갯골이 되어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국제회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제임스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 외교부에서 중동 및 아랍 지역을 총괄하고 있고 요즘 에너지 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됨에 따라 저는 더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조국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2030 비전을 앞두고 사우디 측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인데요. 아무래도 사우디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우디 비전에 참여하는 국가들에 대한 세부적인 수주를 발표할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에 이건 막대한 이권이 달린 사우디 프로젝트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익을 선점할 매우 중요한 회의였어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사우디로 향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분명 미국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했음에도 회의장에 도착하자마자 머리를 감싸쥐며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 회의에 참여한 모두는 정말 작정을 하고 나왔는지 회의장 내부에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인물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일단 이번 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로 참여한 대변인 파이살부터가 그랬습니다. 그는 저와 하버드 대학교 동기 출신으로 학부 시절부터 매우 깐깐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든 얻어내는 협상 능력으로 매우 유명했는데요. 그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절대로 칭찬하지 않고 비판만 하며 평가절하하는 지독한 협상 방식으로 유명했고 아무래도 이번에도 다른 협력 국가들에게 최대한 적은 수주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독서를 퍼부을 게 분명해 보였어요. 정말로 그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중국 측 외교부 관계자에게 독서를 퍼붓기 시작했는데요. 중국 측 외교부 관계자도 폭력적이고 거침없는 성격으로 매우 유명하고 몇몇 국제회의에서는 회의 중에 폭력 행위까지 사용했을 만큼 매우 감정적인 사람이었지만 파이살의 독설 앞에서는 마치 순한 아기양이 되어 새빨개진 눈에 눈물만 고일 뿐이더라고요. 솔직히 중국의 기술력은 아직도 불안정하고 형편없잖아요. 중국은 반도체 및 전기차 기술력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던데 도대체 누가 중국산을 기술력 때문에 쓸까요? 중국산은 그저 저렴한 가격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쓰는 게 다입니다. 중국은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번 사우디 수주에 입찰을 한 거죠? 만약 정 입찰을 하려거든 기존에 중국이 제시한 가격의 반값으로 재입찰하도록 하세요. 우리에겐 한국이라는 좋은 옵션이 있고 기술 강국인 한국이 떡하니 존재하는 이상 중국은 우리에게 전혀 메리트가 없거든요. 이건 너무나도 도발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두는 중국은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열등감의 이성을 잃는다는 사실쯤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 수주에서 한국의 벽에 가로막혀 빛을 보지 못했는데요. 스마트시티면 스마트시티, 원자력 발전소면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여러 반도체 관련 수주 등 중국은 저가 정책을 내세우며 결국에는 최종 경쟁 단계까지는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압도적인 한국의 기술력을 이기지 못하고 늘 막대한 이권을 한국에 그대로 넘겨주어야만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 사우디의 수주는 거의 50조 원 이상이 걸린 초대형 중에서도 초대형 국가 수주였을 뿐더러 사우디와 함께하게 되는 국가는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신뢰를 얻음과 동시에 다른 추가적인 수주까지 챙길 수 있는 이점이 있었기에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신뢰도를 그 누구보다 갈구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수주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수주였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한국에 가로막혀 중국의 꿈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이자 중국 측 관계자는 새빨개진 눈을 부라리며 거침없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봤자 한국은 자원도 없는 국가 아닌가요? 요즘 시대는 자원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사우디가 석유 덕분에 부강해졌듯 중국 또한 희토류를 통해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 밖에도 여러 자원을 통해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자원이 단 하나도 없는 국가로 요즘 같은 자원 싸움 시대에 그야말로 경쟁력이 아예 없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쓸모없는 한국과 손을 잡는 것이 사우디의 국익에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프로젝트는 장기 프로젝트인데 자원이 없는 한국의 한계는 명확하고 결국 한국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지 못하고
중국에 따라잡히고 말 것인데 말이에요. 이러한 중국 측의 주장에 회의장 내부에는 공감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요즘 그동안은 아무런 국가적 영향력도 내보이지 못했던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 국가들이 반짝드는 이유도 이러한 막대한 자원 때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원이 전무한 한국은 아무리 기술력이 출중하다고 해도 그 한계점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역시나 대변인 파이살은 만만한 녀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국 측의 유리한 말은 절대로 해주지 않겠다는 듯 다시금 경쟁을 부추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자원을 운운할 국가는 아니지 않나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은 전부 다른 국가들에서 빼앗아온 것들로 애초에 중국의 것이 아니므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러한 자원들이 계속해서 중국의 손에 붙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중국이 그렇게나 자랑하던 히토류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건 중국의 자원이 아닌 내몽골의 것으로 중국은 히토류 채굴에 관해 내몽골과 지속적인 분쟁을 겪고 있어요. 즉, 중국은 남이 나라에서 강제로 히토류 채굴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지속 가능한 자원이라고 볼 수 없어요. 리튬은 또 어떻고요? 배터리와 전기차의 필수적인 리튬은 티베트 지역에 상당량이 매장되어 있고 중국은 티베트를 착취해서 리튬을 채굴하고 있을 뿐이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천연가스 보유국이라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천연가스는 신장 지역에서 채취하는 것으로 중국은 천연가스를 위해 위구르족들을 전부 몰아내버렸어요. 하지만 중국의 가장 소름돋는 착취는 따로 있죠. 바로 이들은 2억만 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착취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부채 함정 외교를 통해 아프리카의 광물들을 전부 착취하고 있죠. 즉, 중국의 자원들은 전부 착취나 침략으로 얻은 것들인데 이게 어떻게 중국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중국은 영원한 건 없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 같은데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취하려 하는 자는 그 말로가 비참할 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러한 자원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에 2030 비전을 통해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곳 사우디에 모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자원이 없긴 왜 없나요?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보다 훨씬 귀중한 자원들이 넘쳐나는 국가이고 덕분에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꼽히고 있는데 말이에요. 물론 한국은 석유도 금광도 천연가스도 없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축복받은 공기와 땅과 바람이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천연자원이 존재하죠. 파이살의 답변에 회의장은 일순간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니, 공기와 땅과 바람이라니 도대체 만화 속에서나 할 법한 대답을 이러한 엄숙한 회의장에서 짓거리다니 저는 순간 파이살이 장난을 친 건가 싶어 정신이 아득해졌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닭살마저 돋을 정도로 냉정하고 목표를 위해서라면 그 누구보다 잔인해지는 그가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답변을 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중국 측의 관계자 또한 자신의 국가가 무차별로 공격당하는 상황에 땀을 뻘뻘 흘리다가 결국 파이살의 황당한 답변에 안도감 섞인 너털 웃음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며 그렇게 치면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고 당연히 공기와 땅과 바람 또한 훨씬 많으니 이 논리면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더 천연자원이 많은 것 아니냐며 조롱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파이살은 너무나도 진지했어요. 그리고 이내 도저히 믿기지 않는 주장을 시작했고 회의실은 이내 잔인한 침묵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죠. 당신은 현재 한국이 얼마나 큰 이익을 보게 되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군요. 안타깝네요. 아마 이게 바로 중국의 현실이겠죠. 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어떤 무지막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연한 거죠. 미국은 한국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할 예정이거든요. 미국의 각종 글로벌 기업들만 해도 한국에 30조 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를 할 계획이니 한국은 정말로 석유보다도 값진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테죠. 자, 중국 측 관계자는 바보 같은 표정을 짓지 말고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당신 말대로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천연자원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갖춘 나라로 묘사되었어요. 한국은 유전도 없고 금광도 없고 광활한 가스나 석탄 평원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반도체,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등 인류 역사상 가장 발전된 기술의 중심지로 부상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최근 들어 더욱 가파른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물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매우 똑똑한 방법으로 발전을 꾀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치고서도 한국의 첨단 기술은 이상하리만큼 우수하죠. 하지만 이제 전 세계의 연구자, 엔지니어, 글로벌 투자자들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의 물리적 땅과 자연의 흐름이 알고 보니 가장 귀중한 자원이었고, 한국은 이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일단 한국은 화강암 만반의 광활한 기초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강원도, 경북 북부와 같은 지역에서는 국토의 70% 이상이 고밀도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죠. 많은 분들이 도대체 화강암 따위가 뭐라고 장황하게 말을 이어붙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화강암 지대는 고정밀 제조에 있어서 지구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소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건 반도체 시대의 금광보다도 더 귀한 자원이 되었죠. 왜냐하면 화강암은 밀도가 높고 안정적이며 진동에 매우 강하거든요. 화강암은 온도 변화나 지진 스트레스에도 거의 움직이지 않죠. 현대의 반도체 생산은 원자에 가까운 정밀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수한 반도체 칩과 결함 있는 반도체 칩의 차이는 인간이 느끼기 힘든 작은 진동으로도 완전히 갈릴 수 있는데요. 심지어 매우 작은 지진 활동이나 기계적 소음에도 바닥에 미세한 진동이 발생하여 반도체의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5나노미터 미만의 칩을 놓고 경쟁하는 요즘의 시대에서 땅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반도체 생산 공정은 1나노미터 이하의 미세한 정렬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장은 10나노미터 수준의 진동에도 오차로 인한 불량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나 한국의 화강암이 풍부하고 저진동 구역은 초정밀 칩 제조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미세한 진동으로 인해 수율이 저하될 수 있는 5나노미터 이하의 노드 기술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영역은 차세대 AI, 모바일 및 방위용 칩에 필수적인 정밀 포토리소그래피 및 클린룸 작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3나노미터 이하의 최고급 반도체 칩 생산이 가능한 국가는 세 손가락에 꼽힐 정도고, 한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품질이 좋은 3나노미터 반도체 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신이 내린 자연환경에서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고성능의 반도체 칩 생산을 준비 중이죠.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아무리 연구를 해봤자 3나노미터 반도체 생산이 한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강암 지반이 아닌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약간의 진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러한 자연 조건의 한계로 인해 이보다 더욱 품질이 좋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물론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직도 한국의 3나노미터 반도체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조건의 한계를 언급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말입니다. 파이살의 주장은 분명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한국에 투자를 할 거라는 미국의 기밀 정보까지 알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최근 들어서야 각광을 받게 된 한국의 신이 내린 자연환경에 대해 알게 된다면 그만큼 한국에 투자를 하려는 경쟁은 치열해져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부담감과 당혹감을 느낄 뿐이었어요. 그러나 중국 측 대변인은 끈질기더군요. 역시 그도 파이살 못지않은 독설가이자 매우 화가 많기로 유명한 인물답게 그는 잠시 당황하나 싶더니 이내 반박을 이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요. 한국의 화강암 지대가 반도체 생산에 매우 유리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건가요? 화강암 지대를 가진 국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국만이 유일한 화강암 지대를 보유한 국가는 아닙니다. 즉 다른 국가들은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결국 한국은 화강암 지대로 인해 그다지 많은 이익을 취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파이살은 냉소 섞인 비웃음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측 관계자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더니 이내 놀라운 답변을 해오기 시작했죠.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군요. 당신 같은 사람이 수십조, 수백조 원이 오가는 사우디 프로젝트 회의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요. 자, 일본과 대만, 미국의 경우에도 분명 화강암 지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마저 한국에 투자를 하려고 막대한 자금을 준비 중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구태여 자국의 화강암 지대를 놔두고 한국에 투자를 하려는 거냐는 말입니다. 사실 이건 매우 간단한 문제예요. 일본과 대만은 여러 화산 지대와 지진이 활발한 지역에 위치해 있거든요. 즉, 이들은 화강암 지대를 갖고 있더라도 매우 불안정한 조건을 가졌고 상당한 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 환경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뉴햄프셔와 콜로라도에도 화강암 지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화강암 지대는 너무나도 분산되어 있고 이들 지역은 산업 중심지에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에
이러한 자연 조건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들 국가와는 차원이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죠. 한국은 화강암 지대 근처에 첨단 도시와 명문대학교, 안정적인 전력망과 물류허브 등 반도체 공장에 매우 적합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거든요. 또한 지진에 관해서도 한국은 반도체 공장 건설에 특화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한국은 일본이나 대만과 달리 유라시아 지각판의 안정적인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고 연간 30회 미만의 거의 없는 지진 발생과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규모 3.5 미만의 약한 지진만이 발생하거든요. 심지어 한국은 산업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0 이상의 지진 이력이 전혀 없고 이 안정성은 반도체, 광학, 양자 컴퓨팅과 같은 나노 규모의 정밀 산업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가장 축복받은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얕은 화강암 안반층이죠. 한국의 화강암은 특히 중동부 지역에서 비교적 얕은 수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는 반도체 공장의 안정성을 더할 뿐만 아니라 지형이나 기후 또한 높은 접근성을 보장하기에 한국은 그야말로 나라 자체가 반도체 제작에 특화된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한국의 화강암 지대 위에 지어진 반도체 공장은 진동 차폐력이 2배 이상 뛰어나며 지진에 대한 안정성도 3배 이상 우수하기에 전 세계 모든 국가들, 심지어 화강암 지대를 갖고 있더라도 기타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일본, 대만, 미국 등에서도 한국의 시설을 건설하거나 공동 개발을 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 한국은 화강암 기지 덕분에 세계에서 지질학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산업용지의 메가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평택에 위치한 삼성의 400조 원 규모의 캠퍼스와 이천과 용인에 위치한 SK 하이닉스의 대표 반도체 공장은 전부 화강암 플랫폼에 건설되었죠. 저는 단순한 과학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을 뿐이죠. 한국의 최첨단 반도체 수출액은 현재 연간 140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 중 50조 원 이상이 초미세 공정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의 화강암 기반암은 단순한 암석이 아니라 수백억 원 혹은 미래 가치 수백조 원 규모의 국가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만약 한국이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의 안정적인 화강암 지대에서 메가 반도체 공장을 2개 더 확장한다면 경제 생산량은 그야말로 폭발을 하게 됩니다. 연간 수출액은 100조 이상 증대될 것이고 4만 5천 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생기겠죠. 아마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은 국가 성장률이 무궁무진한 개발도상국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은 개발을 할 만한 것들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은 인류의 선진국이죠. 그럼에도 이 정도로 많은 일자리와 기회들이 창출된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의 화강암 지형은 단순한 수동적인 특징이 아니라 21세기 가장 수익성이 높은 기술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정당화하는 플랫폼이라는 것이죠. 한국의 화강암 기지는 무진동 건설에 이상적이며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반도체 공장, AI 서버팜, 입자 실험실을 건설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특히나 퀄컴, 암드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의 화강암이 풍부하고 진동이 없는 지역에서만 필요한 정밀도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통해 한국의 파운드리 생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가능성을 알아본 세계 최고의 리소그래피 장비 공급업체인 ASML은 한국으로의 교육 및 서비스 허브를 확장했거든요. 자, 이로 인해 한국이 얼마큼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게 될지 예상이나 가시나요? 더 많은 공동제작, 공동연구 및 공급망 자산을 유치하면 한국의 반도체 관련 외국인 직접 투자가 연간 200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따로 있죠. 한국의 생산량과 장비 라이선스 수익 증가는 외국 고객을 위한 공동 생산을 포함하여 연간 100조 원 이상의 수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거든요. 미국, EU 및 엔비디아, 인텔, 애플, TSMC와 같은 글로벌 기술 기업들은 점점 더 최첨단 칩을 설계, 프로토타입 또는 제조하기 위해 한국 시설이 필요해질 것이고 이로 인한 미래 가치는 감히 계산할 수도 없을 지경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기회나 발전할 거리가 많은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쯤이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자 선진국이고 다른 선진국들처럼 국가 성장률이 거의 정체된 국가입니다. 그러나 현재 막대한 기회를 얻게 된 한국은 마치 개발도상국에서 볼 법한 두 자릿수의 국가 성장률을 연이어 기록하며 더더욱 부강해질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사우디의 석유보다도 훨씬 강력한 자원을 가진 셈이죠.
기술 발전이 현재와 같이 고도로 발전되지 않았을 때야 석유가 가장 강력한 천연자원이었지만 지금과 같이 고도로 발전된 문명하에서는 한국의 화강암 지대야말로 석유의 역할을 대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국 측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사우디가 바보로 보였습니까? 제가 왜 한국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기 바쁠까요? 왜 사우디가 중국이 아닌 한국에 더 많은 일감을 몰아주고 한국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기를 원할까요? 간단합니다. 한국과 손을 잡아야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반도체를 장기적으로 공급받고 또 한국은 분명 얼마 있지 않아 반도체 혁신으로 인해 더욱 작고 정밀한 반도체 칩을 개발할 것인데 이때 사우디가 가장 먼저 공급받음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즉, 한국이야말로 사우디 2030 비전의 핵심적인 국가이자 어쩌면 더욱 빠르고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는 열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한국의 화강암 지대는 중국처럼 착취로 인해 얻은 자원이 아니므로 지속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국과는 궤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파이살의 충격적인 주장에 중국 측 관계자는 분노와 공포로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정말로 동남아 국가들처럼 자신들보다 약한 국가의 관계자들에게는 욕짓거리와 고성을 서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종 폭력적인 행위까지 일삼았던 중국 측 관계자가 파이살의 주장에 눈물까지 글썽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니 강자에게는 꼼짝도 못하는 중국의 상황에 통쾌함마저 들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파이살은 이렇듯 눈에 눈물이 잔뜩 고여 뚝뚝 떨어지기 직전인 중국 측 관계자의 눈에서 기꺼이 눈물을 죄다 뽑아내고 말겠다는 듯 더욱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중국 측의 반응을 보니 아무래도 중국은 한국이 고꾸라지기만을 염원하는 것 같군요. 그런데 어쩌죠? 이야기는 한국의 땅속에서만 멈추지 않거든요. 위를 올려다보면 한국의 또 다른 숨겨진 자원인 동해 기류 통로가 등장하는데 이러한 동해의 기류야말로 한국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거거든요. 한국의 동해안, 특히 강릉, 삼척, 울진에서는 보기 드문 자연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시나요? 태백산맥은 차갑고 건조한 대륙 공기를 해안으로 가두고 흐르는데 이 기류는 1년 평균 기온이 약 13에서 섭씨 15도에 달하고 습도는 인근 국가보다 훨씬 낮죠. 또한 공기 흐름은 연중 일정하다는 점은 다른 국가들의 자연 조건과 완전히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조건이라고 과장을 하냐고요? 저기 머리를 감싸쥐고 고뇌하는 중국 측을 보세요. 정말 감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요? 지금 기술 회의를 하러 와서는 저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참으로 한심합니다. 자, 제가 대답해드리죠.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AI 서버 팜과 같은 고밀도 컴퓨팅 인프라의 경우 이러한 한국의 환경은 금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 냉각은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 중 하나이며 종종 전체 전력의 40에서 50%를 소비하거든요. 하지만 한국 동해안 회랑에서는 자연 조건으로 인해 냉각 수요가 최대 30% 감소하여 전력과 배출량을 모두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겠죠. 이러한 조건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며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조건조차 한국에만 존재합니다. 일본 근처 해역에도 한국과 비슷한 조건의 지형이 존재하지만 습도가 거의 90%에 달할 정도로 높고 고도로 도시화되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건설에 적합하지 않거든요. 미국의 동부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절마다의 온도 변화와 기류 변화가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데이터 센터를 짓기엔 너무 춥고 또 인프라가 희소해서 데이터 센터 건설에 부적합하죠. 그러나 온화한 대기 통로와 이용 가능한 토지, 안정적인 전력, 그리고 광섬유 근접성과 일치하는 몇 안 되는 조건을 가진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특히나 서울과 가까운 거리는 인프라 근접성, 인재 공급, 에너지 그리드 면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 한국은 첨단 사이버 보안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국가답게 데이터 센터의 정보 유출 가능성도 거의 없기에 더더욱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한국의 조건은 열 부하를 줄여주어 서버팜의 자연스러운 패시브 냉각과 데이터 센터의 활성 HVAC 인프라에 대한 수요 감소로 많은 기업들의 상당한 이익을 안겨다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KT, LG CNS, 네이버 등의 기술 기업들은 이 지역의 주요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글로벌 트렌드가 데이터 센터인 것처럼 한국의 데이터 센터 산업은 2027년까지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성장의 상당 부분이 신기술이 아닌 날씨에 힘입은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한국은 정말로 석유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때 단순한 바람으로만 치부되던 것이 이제는 수조 원에 달하는 경제성장의 흐름이 되었으니 말이죠. 특히나 각종 AI 플랫폼 및 클라우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현재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은 그 어떠한 기술 인프라보다 중요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 오픈 AI와 같은 글로벌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는 AI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해 저비용, 안정적, 지속 가능한 냉각이 필요한데 이들은 AI 및 클라우드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해 시원하고 습도가 낮으며 저렴한 지역을 절실히 찾고 있거든요. 또한 싱가포르, 인도, 일본 또는 유럽 일부 지역과 같은 나라들은 극심한 더위, 습도 또는 제한된 토지 접근성으로 고통받고 있고 이들 국가들에서 나온 기업들도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글로벌 데이터 센터는 사막이나 도시 지역에 위치해 있어 대규모 에어컨이 필요하며 이는 비용이 많이 들고 지속 가능하지 않죠. 실제로 싱가포르나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나라들은 현장당 수억 원의 비용이 드는 수중 또는 지하 냉각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들은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도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픈 AI의 챗GPT를 예로 들면 챗GPT 교육에는 수천 개의 GPU 노드가 사용되어야 하며 총 냉각 요구량은 수십 메가와트를 넘어서거든요. 또한 고온은 서버 수명을 단축시키고 하드웨어 고장 위험의 원인이 되는데 온도가 섭씨 10도 상승할 때마다 서버의 수명이 절반으로 줄어들기까지 하기에 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현재 전 세계가 저비용으로 유지가 가능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부지를 찾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딱 어울리는 곳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벌써부터 여러 글로벌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한국은 글로벌 기업을 위한 AI 인프라 호스팅을 통해 임대료, 에너지 사용료, 인프라 서비스에서 연간 100조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2030년까지 엣지 컴퓨팅, 사이버 보안, 청정에너지 시스템 분야에서 최대 3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한국은 지금의 산업화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국가이며 자신들의 강력한 기술력과 천연자원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며 상상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알겠나요? 사우디가 중국이 아닌 한국과 운명을 함께하려는 이유를 말입니다. 사우디는 호구가 아닙니다. 이번 2030 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우디의 스마트 시티에 사용될 각종 AI 기술과 AI 플랫폼을 유지하려면 강력한 데이터 센터가 필수적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사우디가 한국과 친하게 지낼 수만 있다면 사우디는 엄청난 유지 비용이 드는 데이터 센터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자하는 것 대신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우디는 자원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고 나라 발전을 꾀한 나라답게 자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21세기를 주름잡게 될 한국과 손을 잡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죠. 자, 질문이 있습니까?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회의실에 있던 모두가 특히나 중국 측 관계자가 가장 그랬죠. 절대로 남을 칭찬하는 법이 없던 파이살이 이렇게나 한국을 극찬하며 치켜올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던 거였고 저는 아무리 동맹국이라지만 한국에 미친 듯한 저력의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은 그간의 자원이 없던 서름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신들의 강력한 기술력과 각광받는 자원으로 인해 미국보다도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되었거든요. 사우디는 미국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기로 유명한 국가인데 이런 통제불능의 국가조차 한국 편에 찰싹부터 알랑방귀를 뀌고 있을 정도니 한국이 향후에 어느 정도 수준의 발전을 꾀할지는 안 봐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갔죠. 그렇게 회의는 사우디가 일방적인 한국 편을 드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각종 사업은 한국이 전부 꿰차게 되었고 중국은 그야말로 찬밥 신세가 된 채 버려졌죠. 도대체 자원을 등에 업을 한국이 어느 정도로 발전을 하게 될지 저는 호기심보다 두려움을 더욱 느끼며 긴장하며 회의실에서 퇴장할 뿐이었어요. 한국은 해외로 노동력 수출이나 하는 빈민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도대체 무슨 강점이 있단 말인가요? 여기 한국은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후진국이라고 주장하는 독일군 장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러한 한국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와중 한국에 관한 충격적인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고
결국 그 자리에서 선체로 굳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어떤 영상을 시청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앙케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독일군 장교로 복무 중이고 조국을 지키는 신성한 일을 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제 조국에 대한 자부심은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 때문인데요. 개발자로서 그 누구보다 엄청난 커리어를 자랑하고 있던 여동생 마리가 돌연 한국 기업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았다며 자신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한국에서 살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해왔거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됐습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최고로 부유한 국가고 기술력 또한 유럽을 선도하고 있어서 유럽인들 대부분은 독일에서 일자리를 가지는 것을 꿈처럼 여기며 수많은 유럽인들이 독일로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독일 최고의 인재인 마리가 돌연 한국 같은 가난한 국가로 떠나겠다니 이건 마리가 협박을 당했거나 미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군인이기 때문에 꽤나 보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겐 나름의 그럴 만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바로 제 할아버지는 젊으셨을 적에 광산회사에서 일하셨고 수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을 직접 경험한 분이셨기 때문이죠. 할아버지께서는 당시 수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독일 광산 노동자로 보내졌고 간호사 인력 역시도 대거 독일로 보내졌다고 했는데요. 이렇듯 너무나도 가난해서 인력을 해외로 수출하는 나라가 불과 수십 년 만에 역으로 독일로부터 인력을 수입해오게 되었다니 이건 지나가는 개도 안 웃을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물론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인들에 대한 엄청난 칭찬을 하시긴 했어요. 당시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개발도상국들에서 독일로 인력을 수출했지만 다들 게으름을 피우고 툭하면 일이 힘들다며 놀러나가기 바빴다며 독일의 이러한 해외 노동자 정책은 실패로 돌아가는 듯 보였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오직 한국인들만은 유일하게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근면성실했고 극한의 조건에서도 늘 서로 힘을 합치며 역경을 이겨냈다고 했거든요. 당시 독일에는 다른 서구권 국가들처럼 유색인종이나 저개발 국가에 대한 차별과 무시가 만연해 있었지만 한국인들의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성실함과 국가와 가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한 몸을 바치겠다는 아름다운 희생정신은 모두를 감동시켰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러한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고와 헌신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하시며 한국의 저력은 그 어떤 나라도 감히 흉내내지 못할 거라며 과거 회상을 하곤 하셨죠. 할아버지는 웬만해서는 칭찬이나 입에 바른 말을 하시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그런 할아버지가 한국을 칭찬했다면 한국은 정말로 배울 점이 많은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그렇게나 가난했던 한국이 독일을 압도할 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것은 단계가 있기 마련이고 한 나라가 발전을 꾀할 때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만 있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를 극복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세계 역사를 통틀어 봐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독일은 선진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이 중진국과 선진국의 벽을 뛰어넘어 이제는 독일의 인재들을 전부 빨아들이기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니 이건 5살짜리 어린아이도 안 믿을 법한 동화 같은 소리였어요. 하지만 마리는 단호했죠. 마리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독일을 추월한 지 오래라며 독일은 특유의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와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려는 경향 때문에 기술력이 정체되었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자신은 더 이상 독일에서 배울 것이 없기에 한국으로 넘어가 더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고 싶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녀는 한국이 만약 가난한 국가였다면 어떻게 한국 기업에서 자신이 현재 독일에서 받는 연봉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할 수 있었겠냐며 제가 지금 한국에 관해 아예 모르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독일의 폐쇄적이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며 고개를 가로저었죠. 저는 정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는 매우 착한 아이로 언니인 제게 좀처럼 말대꾸를 하는 법이 없었을 뿐더러 그녀 또한 저만큼이나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자였거든요. 하지만 도대체 한국이 마리를 어떻게 구워 삶았으면 동생이 저 정도로 홀려버려 정신조차 제대로 못 차리게 된 건지 저는 야비한 한국에 대한 분노의 감정까지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생을 위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리가 한국에 가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무래도 마리는 한국 기업의 약점이 잡혀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게 분명했고, 이게 아니라면 동생의 행동은 좀처럼 설명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즈음 저는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국방회의 중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독일군 참모는 현재 독일군의 전력은 상상 이상으로 약화된 상태라며 늙어버린 독일군은 더 늦기 전에 혁신을 통해 군사력 증강을 이뤄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는 뒤이어 한국을 언급하며 만약 독일이 한국과 같은 국방혁신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독일은 몇 년 내로 유럽 최강의 군사강국의 자리를 내어주게 될 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지위까지 상실하게 될 거라는 상상치도 못한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단어에 완전히 꽂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안 그래도 동생이 한국에 협박을 당해 정신나간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전통적인 군사강국인 독일이 한국의 국방력을 배워야 한다는 기괴한 소리나 듣게 되다니 이건 참모 앞이고 나발이고 절대로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참모의 논리에 대놓고 반박을 가했습니다. 한국과 같은 국방혁신을 이뤄야 한다뇨? 그 말씀은 한국이 독일의 군사력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기라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통 누군가에게 배워야 하는 경우 자신보다 강력한 존재에게나 배울 점이 있지 약한 존재 따위에겐 아무런 배울 점이 없거든요.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제 말에 참모는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경악스러운 답변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수십 년 전에서 생각이 정체되어 있군요. 물론 군인은 어느 정도의 보수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처럼 꽉 막힌 태도로 세상을 본다면 그리고 그런 자가 독일군의 간부라면 독일군의 미래는 암담하기만 하군요. 이미 정체되어 버린 독일군과는 달리 한국의 군대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군사력 순위는 세계 5위로 이는 아시아 전통 군사대국인 일본을 추월한 수치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를 무시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당신이 과연 장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네요. 그런데 한국의 가장 두려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방산산업은 급속도로 거대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명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탱크 한 대 없고 소총 한자루 못 만들던 한국은 이제는 독일의 방산산업의 파이마저 전부 빼앗아가고 있을 정도로 이들은 엄청난 방산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독일은 이 분야에서 꽤나 오랫동안 정체되었다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한국은 이 추세대로 몇 년 내로 독일을 추월하여 방산 산업에서의 정상의 자리를 꿰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모의 말에 회의실에 있던 모두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반응을 보이는 매우 이상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도대체 참모에게 아부라도 할 작정이란 말인가? 어떻게 이런 헛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기만 할 수 있단 말인지 저는 독일의 자존심을 위해 저라도 목소리를 높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이 독일산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대기 중인데 도대체 여기에 한국산 무기 따위가 낄 자리가 어디에 있다는 말이죠? 물론 한국은 매우 성실하고 저력이 있는 국가라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한국은 유망주 국가일 뿐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독일을 뛰어넘는 군사강국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초등학생 축구 유망주가 건장한 성인 국가대표팀 선수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요. 하지만 이러한 제 주장에 참모는 무슨 이런 형편없는 놈이 다 있냐는 듯 한숨을 푹 내쉬더니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답변을 이어나가기 시작하더군요. 지금 전 세계가 독일산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도대체 누가 그런 헛소리를 했단 말인가요? 지금 독일의 방산사업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독일의 주요 고객층이었던 국가들이 이제는 저렴한 데다 성능까지 훌륭한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며 독일 무기를 외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방산산업은 현재 급속도로 독일의 파이를 빼앗아가며 엄청나게 거대한 규모로 성장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추세라면 독일은 수년 내로 한국의 방산산업에 완전히 역전당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 무기를 팔아서 얻은 수익으로 국방비를 충당하던 것도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겠죠. 독일의 군대 시스템 자체가 괴멸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중요한 고객이었던 폴란드가 한국과의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한 것을 좀 보세요. 이건 분명 독일이 가져갔어야 할 이익이었지만 이러한 이득은 한국이 독차지하게 되면서 우리는 거대 규모의 계약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그저 시작일 뿐이죠. 폴란드의 경우처럼
우리의 중요 고객들은 계속해서 한국을 선택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로 호주를 들 수 있겠군요. 호주는 최근 들어 국방비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국가로 호주는 독일산 무기를 여러 차례 구매한 중요 고객이기에 당연히 이번에도 독일산 무기를 선택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호주는 이러한 독일의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고민조차 하지 않고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대규모 계약을 맺게 되었죠.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간단합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K9 썬더 자주포는 첨단 성능을 자랑할 뿐더러 검증까지 된 무기이기 때문이죠. K9 썬더는 첨단 탄약을 사용하여 분당 최대 6발을 발사할 수 있는 52구경 155mm 대포와 40km 이상의 항속거리를 자랑합니다. 또한 자동 화재 제어 시스템과 신속한 대응 기능으로 현대 전투 시나리오에 매우 중요한 정밀한 이동식 화력까지 제공하죠. 거기에 더해 K9 자주포는 튀르키예,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에서 운용되며 다양한 지형과 기후에서 그 효과를 입증했고 전 세계적으로 수천 대가 판매되며 이미 그 신뢰성이 입증된 무기입니다. 이는 독일의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펜저하우비츠 2000 자주포와도 별반 다르지 않은 성능 수준입니다. 펜저하우비츠 2000과 K9 자주포는 사거리와 발사 속도는 비슷하지만 오히려 독일 자주포는 한국만큼 강력한 화재 제어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지 않아서 가혹한 환경에서 약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모습입니다. 독일은 전통적인 방산 강국으로 독일은 오랫동안 천문학적인 자본을 들여 연구 개발에 몰두한 끝에 마침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방산 기술력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수십 년 혹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단숨에 깨부수며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독일의 기술력을 따라잡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이건 매우 기이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제 독일은 방산 기술력으로 다른 나라를 압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존재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독일의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되고 말죠. 바로 가격 문제입니다. 독일산 무기는 매우 비싸고 제약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국가들이 독일산 무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던 건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산 무기는 독일산 무기와 비슷한 성능을 보임에도 가격 차이는 1.5배나 보이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대당 약 800만 달러에 수출되고 있지만 독일 자주포는 1200만 달러에 수출되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정도 가격 차이를 감내할 국가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요? 비슷한 성능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이렇게나 많이 난다면 독일조차 한국산 무기를 선택할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독일 무기가 비쌈에도 불티나게 팔렸던 이유는 경쟁자가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라는 매력적인 대체제가 생긴 상황이므로 독일 무기는 이제 경쟁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죠. 이게 한국이라는 국가가 혜성처럼 등장한 이후 독일이 처한 참담한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이 독일까지 위협할 정도로 기술적으로 우수한 국가인지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제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던 사이 지금의 한국은 전통 기술 강국인 독일에 맞불을 놓으며 독일이 챙겨온 막대한 이익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참모는 여전히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나가더군요. 하지만 한국의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협상의 대가이자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귀신같이 알고 모든 것을 최적화해놓는 무시무시한 국가라는 것이죠. 호주의 지리적인 환경을 좀 보세요. 호주는 광활하고 험준한 지형을 가진 국가로 사막에서 산악지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형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외국 무기들은 호주 작전 환경의 극심한 열과 먼지를 감당해내지 못했고 결국 호주는 이러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야 했죠. 하지만 그런 호주보다도 훨씬 더 가혹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K9 썬더입니다. 한반도는 그보다 더욱 극심한 열과 미세먼지 그리고 추위까지 존재하거든요. 결국 한국은 전 세계의 험준한 지형을 모두 극복하는 K9 자주포를 개발해냈고 이에 더해 소수성 현타객을 사용하면 자주포가 고르지 않고 험준한 지형에서 훨씬 더 잘 적응할 수 있어 호주의 다양한 지형에서 안정성과 정밀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정보까지 제공합니다. 물론 K9 자주포는 전 세계로 수출되는 엄청난 베스트셀러라는 것도 호주의 구미를 당겼죠. K9 자주포는 인도와 중동의 덥고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광범위한 테스트를 거쳤으며 튀르키예의 사막 및 산악 지형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죠.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또 어떻고요? 이들 국가에서
K9 자주포는 추운 북극 조건에서도 제 성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증명했고, 결국 K9 자주포는 모든 극한의 환경에서도 제대로 동작하는 완성형 자주포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펜저하우비츠 2000 자주포는 어떤가요? 물론 독일 자주포는 평지와 기후 조건이 평이할 때는 꽤 고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설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장시간 운전 시 과열되는 등 극한의 환경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심지어 펜저하우비츠 2000 자주포는 사막 기후에서 과열이 과도하게 빠르게 된다는 한계를 보였고, 기존 서스펜션 시스템은 거칠고 고르지 않은 지형을 효과적으로 탐색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까다로운 조건에서도 잘 작동하는 자주포를 원했으므로 독일산 자주포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독일은 극한의 기후에서도 일관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한국에 완전히 뒤처지고 말았죠. 한국의 압도적인 모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방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 한 번도 시간 약속을 어기지 않고 매우 빠르게 인도를 완료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국가거든요. 한국은 간소화된 제조 공정을 구현했고, 이러한 높은 생산 능력과 약속을 어기지 않는 책임감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무기 인도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어떤가요? 독일은 분명 경쟁력이 저하되었지만 아직도 독일산 무기는 대체제가 없는 최강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독일의 펜저하우비츠 2000 자주포는 생산 주기가 상당히 길매도 독일은 매 계약마다 몇 년이나 생산을 추가적으로 지연시키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또 거기에 더한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을 무기를 수입해주는 국가에 전부 청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호주에 있어 독일산 무기는 하나부터 10까지 전혀 매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무서운 점입니다. 한국은 단 한 가지의 단점도 없는 전방위적인 부분에서의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귀신같이 파악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러한 조건을 맞춰버리죠. 독일의 될 대로 되라 시계 태도는 이제 한국의 기술력 추월로 인해 전혀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독일은 한국처럼 상대 국가에 최적화하여 어떻게든 물건을 판매하는 방법을 전혀 사용해 본 적도 할 능력도 없으므로 독일의 방산 산업의 전망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현재 한국이 독일의 방산 산업의 파일을 빼앗아오는 속도를 고려해 보건대, 이 정도 속도라면 독일은 10년 내에 완전히 방산 최강국의 타이틀을 한국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전 세계 방산 산업을 완전히 주무르며 이에 대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겠죠. 즉, 한국은 자원 한 방울 나지 않는 인구수 5천만 명의 작은 국가임에도 1인당 GDP는 미국 바로 다음 가는 작은 거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거란 말입니다. 반면에 독일은 손가락만 빠는 거짓 신세를 면치 못하겠죠. 저는 참모의 주장에 정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또 선진적인 국가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한국의 우수한 모습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분명 한국은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독일로 인력을 수출하는 빈국이었는데 어떻게 이렇듯 단기간 만에 입장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래서 저는 직접 한국을 경험해보고 판단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번 한국행은 자칭 한국 전문가라던 동생 마리와 함께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은 공항 그 자체로 하나의 교통의 요충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원래 공항이라 하면 그저 외딴 곳에 활주로 하나만 덜렁 놓여있는 게 당연하고 그 어떤 교통수단도 기대할 수 없어서 공항 밖은 외국인에게 덤터기를 씌우려는 사기꾼 택시기사들만이 즐비해 있는 게 기본인데요. 그런데 한국은 공항 내부에는 초고속 기차뿐만 아니라 시외버스, 그리고 지하철과 정찰제 택시까지 정말 교통의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그저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릴 뿐이었습니다. 유럽의 거점지 역할을 수행한다는 독일 공항에는 이러한 교통 인프라는커녕 외국인을 털어먹기 위해 작정하고 입을 맞춘 사기꾼 택시 기사들만이 호시탐탐 먹이를 노리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고 저는 인천공항의 버스를 통해 저렴하고 안전하게 시내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떤 나라를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교통 인프라인데요. 물류 인프라야말로 한 나라가 발전하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물류 인프라를 위한 교통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독일과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수준 높은 국가였고, 저는 어떻게 인력을 수출하던 나라가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나 발전할 수가 있나 싶어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숙소에 짐을 놓았고 마리가 미리 알아봤다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입장함과 동시에 저는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포착하고 실소를 터뜨리게 되었죠. 왜냐하면 식당에 손님이 들어왔는데도 저희를 응대해주는 직원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식당 안에는 주방의 인원을 제외한다면 직원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저는 기본적인 손님을 맞이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모습에 헛웃음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교양 없는 행위로 여겨지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제 실수도 잠시 마리는 이내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터벅터벅 걸어가 멋대로 테이블에 앉더니 이내 테이블 내에 설치되어 있는 웬 키오스크를 조작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동생의 행동에 화들짝 놀랐고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따지듯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리는 자신이 한국은 독일보다 뛰어난 기술 강국이라고 말하지 않았냐며 한국은 이미 무인 시스템이 상용화된 국가고 독일처럼 모든 것을 일일이 사람이 처리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은 진작에 벗어버린 나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대체 동생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 키오스크를 유심히 살펴보니 한국은 정말로 충격적인 인프라를 구현해 놓은 상태더군요. 한국의 음식점은 별도의 응대 직원이 필요 없도록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을 완료할 수 있게끔 해놓았고 이 키오스크는 다국어 지원은 물론이고 각 요리에 대한 설명과 영양 세부사항 그리고 원산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디지털 키오스크는 해당 요리에 대한 알레르기 정보나 비건 및 글루텐 프리 같은 특정 시기에 대한 설명까지 제공했기에 어쩌면 직원보다도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했죠. 저는 이러한 독일과는 현격히 차이나는 상황에 그저 힘없이 고개를 떨굴 뿐이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비건이나 각종 알레르기 정보에 대한 설명이 거의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사회지만 부끄럽게도 독일은 불친절하고 의욕 없는 직원들 때문에 이러한 필수적인 정보를 도통 얻을 수가 없는데요. 직원들은 이러한 정보를 요구받으면 팁을 줘야만 자세한 설명을 해주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건네고 있고 실수로 숟가락을 떨어뜨렸을 경우도 팁을 주지 않는다면 매장 내 숟가락이 부족하니 손으로 음식을 먹으라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독일인들은 이러한 불친절한 사회 분위기에 매우 지친 상태죠.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디지털 키오스크라는 환상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고 이건 매장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절약해서 이익이고 손님 입장에서는 팁을 제공하지 않아도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에 서로가 이익인 최고의 인프라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놀라기는 일렀습니다. 마리는 주문을 하다 말고 제가 먹을 음식은 제가 직접 고르라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왔거든요. 아니, 자칭 한국 전문가라던 그녀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제게 음식 선택을 맡긴다는 것인가요? 하지만 저는 이내 마리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저 머리를 감싸준 채 허공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키오스크에는 AI 추천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고 저는 독일인들이 먹고 반응이 좋았던 음식을 추천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독일인들은 제육볶음과 비빔밥을 먹고 가장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했기에 저는 비빔밥을 도전하게 되었죠. 역시나 한국은 끝까지 저를 실망시키지 않더군요. 제가 주문한 비빔밥은 주방에서 빠르게 조리되어 로봇 직원이 테이블로 직접 가져다 주었거든요. 독일에서는 음식이 나오기까지 1시간은 걸리는 게 기본이지만 한국은 5분도 안 되어 로봇 직원이 직접 음식을 내왔고 채소와 고기가 들어간 완전식품인 비빔밥은 영양만큼이나 맛의 조화도 완벽했기에 저는 한국 식당에서의 경험을 완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한국의 이러한 무인 시스템이 매우 냉정해 보인다며 반감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저는 한국은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완벽한 연구를 하는 배려심 깊은 국가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식당에서는 테이블에 휴대폰 충전이 가능한 무선 충전기까지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독일은 식당은 말할 것도 없고 카페에서조차 전기 콘센트를 함부로 이용했다간 곧바로 전기도둑 소리를 들으며 맹렬한 비난을 받게 되는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별도의 전기요금을 팁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카페에서는 음료를 마시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최첨단 기술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손님을 배려하는 모든 것들을 갖추어 놓았고 저는 이러한 완벽한 한국에 완전히 반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을 인력 수출이나 하는 후진국으로 생각했던 저였지만 실제로 본 한국은
정말로 독일을 아득히 뛰어넘은 선진국이 맞아 보였고, 그렇게 저는 그간의 제 한국 비하가 얼마나 아둔하고 바보 같은 짓인지를 완전히 깨닫게 되는데요. 결국 저는 마리가 한국에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 완전한 찬성의 입장을 취하게 되었죠. 저는 속으로 저 또한 한국으로 파견 가서 이 최첨단 문명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고 싶다는 욕심까지 들었을 정도로 한국은 정말 기술력이 왜 위대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최고의 선진국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